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이른바 윤석열 정리 발언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전 제주지사 사이의 진실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곧 정리한다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 대상은 윤석열 후보입니다. 이 대표는 저와 통화한 녹음 파일 전체를 오늘 오후 6시까지 공개하십시오.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맏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일각의 사퇴론을 일축했습니다. 나아가서는 이낙연 후보의 정치 생명을 끊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오히려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리가 아니죠. 이거는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짐승이나 이런 일을 하지. 일본 정치인으로 잘 어울려요. 일본 총리 하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미러링한 거죠. 이낙연 씨는 저한테 인격적 모독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여름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를 지나자마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1,800명대로 치솟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제주도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4단계로 격상을 했는데 특히 관광 패턴도 지금 많이 달라져서 관광지를 오롯이 다녔다가 귀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현장까지도 이제 굉장히 접촉면이 가까워져서 무증상에 의한 감염이 상당히 늘 수 있다는 겁니다. 8월 18일 수요일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오늘의 절대 뉴스 콕 찍어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더 깊고 더 자세한 뉴스 브리핑 뉴스 원정대 시간이죠. 수요일 원정대원 두 분 나오셨어요. 오창석 시사평론가 그리고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이 정말 뜨겁습니다. 다양한 이슈로 네. 뜨겁습니다. 네. 매일마다 한 이슈씩 터져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전 제주지사 간 그 통화 내용 굉장히 뜨거웠죠. 어제부터 이제 본격화됐었는데 어제 밤에 이준석 대표가 녹취 파일의 일부를 공개했어요.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지금 원 전 지사하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통화를 했던 내용을 이제 인공지능으로 자동으로 녹취를 풀어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서 네. 화면을 캡처를 한 겁니다. 네네. 이제 녹취가 풀어진 텍스트로 돼 있는 문자로 돼 있는 걸 이제 풀어낸 건데 거기서 이제 원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캠프로 지금 싸우는 사람들 나중에 다 알아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라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지금 이렇게 투닥투닥 하고 있지만 결국은 같이 가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이걸 잘 좀 보듬을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원희룡 지사가 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쪽에서 입단 과정에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게 얘기하는 거지. 저거 지금 저희하고 여의도 연구원 내부 조사하고 안 하겠습니까? 저거 곧 정리됩니다. 지금. 네. 이라고 얘기한 이 대목입니다. 네, 이 대목을 이제 텍스트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저거 곧 정리됩니다. 에서의 저거가 지칭하는 게 무엇이냐를 두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이게 결국은 맥락으로 봤을 때 윤석열 후보 측을 가리키는 거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측이 곧 정리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주장이고 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당내의 갈등이 곧 정리된다라는 네. 이야기라는 주장, 이 두 가지 주장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이 같은 텍스트를 보고도 저 오늘 오전에 여러분에게 여쭤봤거든요. 저게 뭐냐? 저거가 뭐냐? 어떻게 읽으셨어요? 했는데 제가 물어보면은 이렇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 뭐 네. 아니면 확실히 이제 원희룡 지사 쪽이 맞지 아니면 이준석 당대표 얘기가 맞지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요. 각자 해석이. 일단 오창석 평론가는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일단 이준석 대표의 의도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고 본인은 일단은 이 경선 갈등의 과정이 봉합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 일단 논의를 하고요. 그렇다면 원희룡 지사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만약에 1입니다. 가정 상황 1. 윤석열 후보 자체가 정리되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경우 그리고 원 지사님은 이제 오르고 계십니다. 축하합니다라고 내가 얘기를 들었을 때 네. 만약에 대선 후보로서는 기분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정리가 되고 가장 유력한 후보가 정리가 되고 나는 오르고 있다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죠. 네네. 근데 이거를 공격 용도로 쓰고 있다라는 것은 네.
원희룡 지사도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 자체를 이용해서 나를 부각시키거나 네. 또는 윤석열에 조금 더 마음이 가까워진 상황이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본인도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와서 지사제까지 던졌는데 네. 나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해석을 해서 했다면 전혀 나쁠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공격 용도로 당대표한테 화살을 돌린다는 것은 본인도 속에 뭔가 딴 마음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대표가 공정하지 않다라는 명분을 얘기를 하되 속마음은 그걸 입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이죠. 나에게 이득이 돌아올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두 번째 반대로는 이준석 대표는 이 상황이 녹취록까지 공개해서 무슨 그래도 특별자치도의 도지사가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할 거라고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네네.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정치적 도의의 경계선을 좀 넘어간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사적인 대화인데 어쨌든 간에 둘 다. 네, 둘 다 넘어가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한쪽 사람에게 특정해서 도움이 될 것이다. 다른 강력한 후보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경솔하게 꼬리 잡히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극단적인 예지만 원 전 지사가 굉장히 마음 아프지만 윤석열 후보가 현재 사라진다고 해서 원희룡 후보가 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지금의 지지율 추이상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정리된다라는 것은 저는 그냥 경선 갈등의 과정에서 이 갈등이 정리가 될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제가 말이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네.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국어국문학과 국어교육학 대학원에서 이제 수학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했어요. 네. 네, 수많은 수능 문제를 풀었습니다. 수능 언어 영역 문제를 많이 풀어본 입장에서 제가 저거가 뭘 의미하는 건지 좀 해석을 해드리자면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자, 이준석 대표의 주장대로 정리된다는 것이 당내 갈등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인정하더라도 발언 자체에 꼬리를 잡힐 만한 요소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당내 갈등이 왜 정리가 되느냐를 앞에 이준석 대표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근거로 드는 것이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하고 있다. 당 지도부에서 뭔가 하고 있다라는 거랑 여의도 연구원의 내부 조사. 이건 아마도 여론 조사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네. 여연 내부 조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제 네네. 이 맥락에서 봤을 때는 네. 여의도 연구원의 내부 조사라는 건 아마도 각 후보의 경쟁력에 관련된 어떤 조사를 했거나 혹은 이제 당내 갈등에 대해서 그게 당의 지지율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이런 요소들 네.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이 뭔가를 분석해가지고 내놓을 건데 네. 그 결과로 곧 정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네. 포괄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원희룡 지사가 주장하는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세게 해왔던 윤석열 후보 쪽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당내 갈등이 정리가 곧 될 것이다라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윤석열 후보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럼 결국 힘이 약해지면서 저게 정리가 될 것이다. 네네. 그런데 원희룡 지사님은 오르고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런 맥락이 연결되다 보니까 원희룡 지사 입장에서는 전체 녹취 파일을 놓고 들어보면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네네. 지금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오늘 오후 6시까지 녹취 파일, 실제 파일을 전체 파일을 공개를 해라 라고 요청을 해놨는데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봤을 때는 이준석 대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죠. 네.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그 SNS 게시물의 마지막 게시물이 딱합니다. 네. 한마디를 남겼더라고요. 딱합니다였기 네. 때문에 공개 안 하겠다는 의도로 좀 읽힙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입당 문제부터 뭐 봉사활동, 뭐 이벤트 불참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켜켜이 쌓이면서 이제는 무슨 얘기해도 서로를 이제 안 믿는 그런 분위기가 됐고, 또 녹취록은 이게 이제 약간 해프닝으로 끝난 것 같지만 윤 전 총장과 윤석열 예비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 탄핵 발언 때문에 전화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녹취록은 아니었고 기자들이 정리한 거라고 해서 녹취록은 이제 끝났는데, 또 이것까지 나오니까 녹취록에 계속 뭔가 분란이 이어지는 거고 그 중심에 계속 이준석 대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이. 네, 일단 네. 이 처음에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가 통화를 했을 때 녹취록은 뭐 시사평론가나 기자나 정치인들이 자동으로 녹음을 돌려놓는 경우, 지금 올라온 이 캡처해서 올렸던 이 프로그램 역시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녹음을 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뭐라 할 수가 없지만 녹음을 한 상태의 내용이 입출되는 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준석과 윤석열, 그다음에는 이준석과 원희룡 이 상황이 되면서 이준석 대표
당대표가 뭔가 나쁜 짓을 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주기엔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국민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뭐 통화할 때마다 뭐 증거를 남겨놓고 약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 대다수는 전화할 때 녹음하지 않습니다. 녹음하지 않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네, 애초에 네. 녹음이 안 되는 휴대폰이라 녹음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당대표는 굉장히 큰 리스크로 돌아갈 텐데 이 부분이 이준석 당대표가 리스크가 돼서 혹시나 이준석 당대표가 낙마한다거나 중도 나 당대표가 못하겠다 그만두겠다 라고 했을 때 그럼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당대표를 옹립한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은 그럼요, 젊은 사람이 와서 세력 교체를 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만 네. 국민의힘 모든 오래된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에게 기회를 줘서 새로운 당으로 탈바꿈하길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중도 하차한다고 하면은 그 새로운 바람이 완전히 꺼져버립니다. 그럼 11만 명 넘게 갑자기 입당을 했다고 했는데 당대표 출범 이후에 그 사람들은 갑자기 갈 길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이준석만큼의 쇄신 바람이나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원희룡 지사도 강하게 얘기하고 이준석 당대표도 강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멈추는 것이 그들의 전체 진영과 정당에는 좋다. 네. 뭐 당연한 거죠. 어쨌든 당 대표와 그렇죠. 대선 1위를 지금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사람과 관계가 좋은 건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오창수 평론가께서는 그래서 여기서 멈출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조언을 주신 건데 네. 사실은 이게 사안의 성격상 여기서 멈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원래 같으면 어제 최고위원회의를 오전에 하고 나서 토론회를 미루기로 연기하기로 네. 하면서 봉합이 끝났어야 되거든요. 원래 그랬어야 되죠. 원래는 네. 그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보통의 어떤 정치적 이벤트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봉합이 되기 마련인데 문제는 이준석이라는 특유의 정치인 캐릭터 거기에다가 윤석열 후보 측 혹은 이제 원희룡 캠프 쪽에서 노리는 어떤 양상 두 개가 맞물리면서 지금 이 스파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오늘 이제 원희룡 그 후보가 내세운 얘기들의 맥락을 보시면 당대표를 향해서 위선적이라거나 네네. 녹취록을 공개하라. 이거는 이제 당신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없다.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랑 똑같거든요. 맥락과 어감과 대화 흐름을 보면 내 말이 맞다. 이 얘기는 당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결국에는 특정 후보를 찍어내려는 의도를 당대표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상 당대표한테 물러나라는 얘기에 거의 육박하는 굉장히 좀 이 강도가 높은 발언입니다. 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월요일에 원정대에서도 한번 짚었듯이 지금 이 양상이 단순한 어떤 경선 룰을 둘러싼 그 싸움의 양상을 벗어나고 있어요. 네네. 이 권력 게임의 차원으로 굉장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도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이 가장 잘하는 게임의 판으로 넘어가 버렸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었는데 권력 게임으로 넘어갔을 때 어떻게 이거를 조율해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판으로 끌어갈 거냐. 여기서는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이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단 말이죠. 네. 다른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토론을 한다든지 정책 비전을 발표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약점이 많지만 이렇게 당 내에서 권력을 두고 싸움을 벌이는 데서는 굉장히 능하다. 그리고 거기에 이준석 대표가 계속 어떻게 보면 좀 말려들고 있다. 네. 이런 양상이 펼쳐지는 걸로 볼 수 있고 곧 있으면 다음 주에 이제 비전 발표의 양상으로 바꿔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과연 여기에 윤석열 후보가 실제로 참여할지 여부도 또 지켜봐야 됩니다.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의 특성상 완전히 굴복시키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비전 발표에도 안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한 번 싸움을 걸어서 네.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까지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하태경 의원은 원희룡 전 지사를 향해서 분탕질하지 말고 사퇴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고 오늘 열린 이 의총에서 이제 비공개 의총에서 굉장히 의원들도 좀 파가 갈렸던 것 같아요. 이준석 당대표를 옹호하는 파와 그렇지 않은 파가 내부 분위기가 좀 정말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 보면. 네, 일단은 상황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고 같은 대선 후보인 사람이 다른 대선 후보를 향해서 사퇴하라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렇죠. 드문 일이고 네. 일단은 당내 이야기 그러니까 국민의힘 뭐 당협위원장이나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좀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이준석 당대표가 물러나는 상황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거기로 돌아올 부메랑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물러나는 건 바라지 않는데 조금 서로 심탄회하게 좀 오프라인에서 둘이서 만나서 다 풀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건 좀 쉽지 않아요.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처럼 감정이 상황이 안 좋아진 상태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가 그냥 딱 합니다. 이렇게 6글자 올린 당대표가 갑자기 원전지사를 만나서 얘기를 한다거나 또는 윤석열 후보를 만나서 또 얘기하는 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국은
이준석 당대표 스스로의 시험 무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네. 어제 이제 저녁에 그 최고위원 회의의 내용이 알려졌는데 보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일부 최고위원과 당직자를 겨냥해서 말 조심하라.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이제 경고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당대표 흔들기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이제 그 경고성에 반격을 한 건데 거기다 대고 배현진 최고위원이 바로 나도 최고위원으로서 경고한다. 그러면서 당 시끄러운 거는 이 대표 잘못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똑바로 잘 하라고 경고하겠다라고 네네. 또 맞받았고요. 네. 거기에 또 이제 서병수 경준 위원장 같은 경우도 경준이가 무슨 월권을 했다는 거냐. 예, 최고위의 그 의결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또 반발하기도 했고 김도우 후보는 또 거기다 대고 이게 지금 최고위원들이 당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캠프의 네네. 대변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각양각색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네네. 당이 어떻게 보면 4분 오열되는 것 같은 그런 양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예, 국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어떻게 전개될지 혹은 확산될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죠. 어쨌든 오늘 원희룡 지사가 원했던 6시는 지금 넘은 2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권으로 가보죠.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문제를 두고 이렇게까지 싸워야 되는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게 굉장히 좀 파장이 있어요. 황교익 씨가 직접 이낙연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데 집중하겠다. 청문회 전까지 이렇게 반발한 상황까지 펼쳐졌어요. 어떤 상황인가요? 이게 사실 처음에는 황교익 내정자를 이제 지명했을 때는 이제 자격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연 관광공사와 어울리는 사람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장관이든지 어떤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자리에서는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다만 중요한 것이 이제 이낙연 캠프 측의 신경민 전 의원이 오사카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분 나빠하는 단어는 이제 친일 프레임입니다. 이 친일 프레임이 황교익 내정자에게 가면서 황교익 내정자가 다른 부분은 그래도 자신이 그 전까지는 서병수 전 부산시장과 활동도 했던 것을 내비치면서 네. 그래도 나는 자격에 부합하는 것만큼의 커리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친일 프레임이 씌워지자마자 갑자기 이제 격분을 하기 시작을 폭발한 했어요. 거죠. 네. 그래서 이낙연 씨의 정치 생명을 끊는 데 주력하겠다라는 메시지로 마무리되는 이 글이 나오면서 도화선이 굉장히 세게 붙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까지 갔냐면은 이낙연 씨도 지금 일본 통인데 네. 그러면 친일 아니냐 이런 얘기에서 오늘 2-3시간 전에 올라왔었던 SNS 글은 일왕 즉위식에 이낙연 의원이 갔는데 연미복 입고 있었다. 당시 네네. 연미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유럽의 그 흔히 말하는 이제 복속 국가들과 이낙연 의원밖에 없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면서 엄청난 감정 대립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사실 누구도 승리할 수 없는데 신경민 전 의원이 황 내정자를 공격했는데 황 내정자는 이낙연 후보를 공격하고 있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솔직히 이것도 길게 보면은 이낙연 의원한테는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황교익 내정자는 여기서 자진 사퇴하면 되지만 이 공격의 유탄은 전부 이낙연 의원이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이 굉장히 안 좋게 돌아가는데 이렇게까지 감정 싸움을 하면서 싸울 일이었는지는 돌이켜봤을 때는 네. 사실은 이제 관광공사의 자격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는 완전히 이제 날아가 버렸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처음에 문제 제기가 됐을 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공기업의 기관장 자격 논란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이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뭐 혹은 자격을 충분히 갖췄느냐 아니냐,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논란을 하면 되는데 네, 거기까지만 했으면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갑자기 이제 친일 논란으로 가면서 굉장히 정치적인 사안이 됐고 황교익 내정자가 지금 쏟아내는 말들도 물론 이제 거친 언사 자체도 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굉장히 정치적인 논쟁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그 공기업 기관장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양 진영의 충돌처럼 지금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전혀 득될 것이 없는 굉장히 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 네. 당장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이재명 후보 측의 이제 도지사직 유지에 대해서 이 옹호하는 입장을 계속 펼쳐왔었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이제 법률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책임을 위해서도 그게 더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어제 TV 토론회에서는 양손에 떡을 쥐고 네, 네.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라는 발언으로 이제 선회를 했는데 결국 이게 경기도지사의 임면권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네네. 아마도 황교익 그 내정자가 크게 그 논란을 키우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 뭐 임명이 되는 방향으로 갔더라면
이게 경기도의회의 구성상 아주 쉽게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네. 국민의힘은 교섭단체도 꾸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경기도의회 구성을 보면 민주당이 132석인데 국민의힘이 6석이거든요. 사실은 인사청문회 가면 쉽게 통과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일이 좀 어렵게 된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오히려 정치적 부담이 커지면 커질수록 굉장히 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 이런 것까지 좀 같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황교익 씨는 나는 문재인을 지지한 사람이지 이재명을 지지한 적이 없다. 그리고 보훈 인사였다면은 관광공사 사장 9개월 동안 공석이었는데 나를 진작 줬지 이제 줬겠느냐. 말이 안 된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계속 반박하고 있고 굉장히 양측 간에 심각한 수준의 언어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재명 도지사 캠프 측에서는 도의회에서 어쨌든 청문회를 거친 뒤에 판단하겠다. 거기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오랜만에 나경원 전 의원 소식이네요.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탐사 저널리즘 센터라는 뉴스타파라는 매체죠. 뉴스타파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냈었습니다. 뉴스타파가 2016년 3월 17일 지병을 앓고 있는 나경원 의원의 딸이 2011년 11월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에 응시하면서 부정행위를 했지만 학교 측이 묵인하고 특혜 입학을 시켰다라는 취지의 보도를 2019년 11월 네네. 뉴스타파가 했었죠. 교육부 움직인 나경원의 엄마 찬스 플랜 B도 있었다라는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 같은 경우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들어줄 수는 없다라고 이제 패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 보도 관련해서 뉴스타파가 제기한 소송도 있었죠. 네. 네, 뉴스타파 같은 경우도 이제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로부터 이제 경고 조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6년 네네. 4월인데 불공정한 선거 보도를 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인터넷 보도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경고 제재를 내렸는데 이거에 이제 불복을 해서 2016년 6월에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1심 같은 경우는 뉴스타파의 보도가 선거에 관한 객관성이 결여된 공정하지 않은 보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뉴스타파 쪽에 이제 손을 들어줬고, 그러네요. 2심 역시 마찬가지로 그대로 판결을 유지를 했습니다. 이후에 지금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지난해 12월에 나 전 의원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이 관련된 고발 사건을 다 이제 불기소 처분을 한 상태고요. 이 양자 간의 그 사실관계 공방을 넘어서서 이제 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이제 자녀 입시 비리 관련된 건이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향후의 어떤 정치적 생명이 그렇죠. 이제 결정이 날 수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하게 이제 소송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도 앞으로도 상당 기간은 이 재판의 향배가 굉장히 이목을 좀 끌게 될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측이 참 오랫동안 싸웠군요. 오늘 뉴스 원정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그리고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 시각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2 시간이죠. 이현경 뉴스캐스터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다시 1,800명대로 올랐어요. 네, 네네.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알고는 있었죠. 휴일이니까 아무래도 검사 건수가 늘어서 휴일날의 결과가 반영된 게 어제였다면 오늘은 이제 어쨌든 광복절 연휴가 끝나고 나온 결과이긴 한데요. 원래 또 수목금 하면 점차 올라가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네네. 네, 오늘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805명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연휴가 끝나자마자 지금 다시 1,8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수도권에 서만 1,000명이 넘는 1,107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한 일주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수도권의 이제 이동량들은 좀 줄고 비수도권의 이동량은 늘었다.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휴가철이어서 그랬던 건데 그 효과가 바로 이제 월요일까지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여파는 이제 앞으로 발생되는 일주일 이내의 수치를 좀 보면 알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네. 고속도로 상행 휴게소 중에서 휴게소 4군데 임시선별진료소가 네네. 설치가 돼 있었는데요. 한 5,000명 정도 검사를 하면 11명 정도가 발생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적지 않은 숫자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시는 분들은 가족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본인도 약간 좀 이상하다고 느끼시니까 검사를 받았던 확률이 높다고 한다면 실제로 무증상이신 분들도 있으니까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드러난 것만 이제 그 정도로 말씀이신 거죠. 5,000명당.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잠재적인 환자들이. 알겠습니다. 수도권에서만 1,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오는 20일 정부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네. 20일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완화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는 게 일반적인 시각인데요. 금요일 날 이제 조정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지금 수도권의 4단계, 비수도권의 3단계가 22일까지 적용될 예정인데요. 아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확진자 숫자만 보는 것은 아니지만 확진자 숫자를 봤을 때 지금 완화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네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생각보다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검출률이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80%가 넘고 그의 80%가 거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인데 이게 변이 검출률이라고 하는 게 2주 정도 통계를 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은 더 많아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통제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방 접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뭐 9월이나 10월까지 1차 접종이 한 70% 이상 진행이 된 다음에는 거리두기 완화를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네. 이게 사실은 또 바이러스만 상황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영업자분들이 네네. 지금 거의 제가 볼 때는 한계 상황에 온 상황인데다가 추석 연휴가 코앞인데 네네. 계속 이렇게 거리두기 단계를 잠그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백신이 보급되고 있으니까 백신 보급 속도를 좀 봐서 빨리 백신을 다 맞는 방향으로 끝을 내고 거리두기 완화를 본격적으로 좀 논의해봐야 되지 않나 네. 이런 그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무총리도 빨리빨리 맞아야 된다. 네. 네, 미루지 말고. 네, 그렇습니다. 부작용을 우려해서 여전히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또 네.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집단 면역이라는 게 예전만큼의 그 개념상 달성하지 않더라도 일단 부작용은 나중에 걱정하시고 일단 네. 맞으라 여러 네, 차례 강조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 오늘부터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됐어요. 네, 지난번에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가 6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29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하게 됐는데요. 뭐 해수욕장은 다 폐장이 됐고요. 네. 사적 사적 모임이 오후 6시 이후는 2인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문제가 뭐냐면 여행을 가신 분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숙소에도 사적 모임은 2명 이상까지밖에 안 되니까 네네. 4명이 묵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렌터카도 2명 2명 이상 타시면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3명 이상의 회식이나 모임이 안 되니까 2명까지만 되니까 2명까지만 되니까 네네. 3명이 타시고 이동을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제한 대상이 되는 거라서 네. 사실은 이제 예약을 이미 받으신 경우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취소하는 상황도 생겼을 것 같아요. 취소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 예. 백신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백신 접종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인구 대비해서 1차 접종 비율이 46.3%고요. 2차까지 접종 완료한 사람은 20.4% 정도 됩니다. 뭐 선진국에 비하면 그렇게 높다고 볼 수가 없는 게 60%를 상회하는 국가들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신 분들이 2차 접종 비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거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는 8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2차 접종을 하다 보니까 1차 접종자들이 좀 많다 하더라도 2차 접종자는 비율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시간이 지금 있으니까. 네. 50대 초반, 50세에서 54세에 지금 접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이제 모더나 사측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항의 방문을 했고 거기서 이제 그 국내에서 8월 말에 생산하게 되는 모더나 백신들을 우리나라에 공급해주기로 얘기를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네네.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네. 백신 공급이 되면 다들 맞을 마음의 준비는 다 되어 있으신 거니까요. 네. 예, 좀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연령을 하향 조정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SNS를 통해서 예약이 가능해졌다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30세 이상의 연령층이 접종을 할 수는 있었는데 부작용 우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50대 이상에게만 접종을 하고 네네. 50대 미만에게는 접종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버려지는 백신들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50대는 접종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 백신을 맞아야 할 또 이유가 별로 없는 상황이 됐고요. 네네. 그래서 일부 이제 연령대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전문가분들은 국가의 방역 대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한 병이 아쉬운 상황에서 버려지는 걸 그대로 둘 수가 없기 그렇죠. 때문인데요. 네. 13일부터는 병원에 예약되어 있던 예비 접종 명단을 활용해서 진행이 됐고 어제부터 SNS에서 접종을 시작했는데 예상과 달리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녀 백신을 어제 접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네. 첫날만 11,000명이 넘게 접종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 SNS를 통해서 하루에 당일날 신속 예약이 거의 10,000명, 예비 명단으로는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접종을 받았습니다. 네.
항상 생각보다 또 인기가 많아요. 인기가 많아요. 백신 일단 맞습니다. 풀리면. 네. 그렇습니다. 예상이 완전히 어쨌든 빗나갔네요. 네. 처음에는 정책의 일관성, 혹시 부작용 우려로 특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는 초기에 네. 우리 일부 언론에서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을 많이 그렇죠. 전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예상이 빗나가서 좋은 상황이에요. 어쨌든. 네. 이게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신 게요. 18세에서 49세는 지금 예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8월 말 9월부터 거의 접종을 시작해서 한 달 반 정도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 예약을 하니까 전 9월 중순이거든요. 그럼 9월 중순에 맞고 6주 뒤에 맞으면 거의 10월 말에 맞아야 되는 네네. 상황인데 지금 자녀 백신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30, 40대가 만약에 예약을 한다. 그럼 지금 접종을 하고 8주 뒤에 접종을 하면 저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신속하게 접종을 진행해야 되시는 30, 40대의 경우에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델타 변이가 빠르게 지금 전파가 되고 있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아스트라제네카가 1차 접종엔 예방률이 좀 떨어지는데 2차까지 완료를 하게 되면 그래도 80% 가까이 예방을 해주는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빨리 맞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네요. 어떤 걸 맞는 것보다. 네네. 이제 그래서 30, 40대가 이상 반응보다는 내가 일부는 감수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빠르게 신속하게 접종하고 싶으신 분들이 네. 이렇게 예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판단에 맡겨지는 문제이기는 한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인기가 좀 많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이슈로 가보죠. 네. 경찰이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려고 시도는 했는데 네. 일단은 무산됐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양경수 위원장이 소재가 파악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집행을 미룰 수가 없다고 판단해서 현장에 출동은 했었는데요. 민주노총이 협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찾아가서 구속영장 집행은 시도를 했지만 네. 철수를 하게 됐고요. 그것에 대해서 무산된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는 닷새나 됐었거든요. 며칠 지났죠. 네. 네. 예. 근데 오늘 이제 기자간담회가 있었으니까 소재 파악이 됐으니까 영장 집행을 위해서 가게 된 거고요. 그러나 이제 무리한 진입을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지금 노동자 문제 대응이 급하기 때문에 경찰이 협조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양경수 위원장의 설명이었었고요. 1시간 정도 대기하다가 네. 철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충돌 없이 1시간 정도 대기하다가 발길을 돌린 상황. 서울 도심에서 이 방역 지침을 어기고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금 발부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난달 3일에 도심에서 있었던 7.3 전국 노동자 대회를 포함해서요. 5월부터 7월까지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금 13일 날 영장이 발부가 됐었는데 11일 날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불출석하는 바람에 서면 심리로 13일 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었고요. 최건호 서울경찰청장이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서 누구나 공평하게 법의 지위를 받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엄중 수사를 예고한 상황이긴 한데요.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2013년에 철도노조 파업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재현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충돌과 피해를 좀 최소화하는 방안을 경찰이 지금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경찰 관계자가 오늘 구속영장 집행에 응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한 거고 이후에 이제 영장 집행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민노총에서는 일단 지금 양 위원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7월 3일 날 불가피하게 집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거긴 집중하지 않고 그렇죠. 이 방역을 위반한 범죄자로만 다루는데 그날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노동자의 어떤 최저임금 문제 그리고 이제 중대재해로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개선을 하라는 그런 목소리였는데 지금 정부가 다른 쪽에서 우리를 한마디로 이제 억압하고 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민노총 측의 반응이 나왔죠. 변호인이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현재 구속영장만 있고 압수수색 영장이 없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에 경찰이 민주노총 건물에 진입하려고 하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법이란 판단을 받은 바 있다라고 하면서 대치를 했고요. 끝내는 이제 변호사 입회하에 돌려보내지게 됐습니다. 지금 양경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10월 20일에 전 조합원 110만여 명 참여를 목표로 한 총파업 강행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0월에?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노총이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이런 집회를 열 수밖에 없던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뭐 비정규직 문제나 네네. 근로기준법 개정 등의 노동 현안을 무시해온 탓이기 때문에 사실은 목소리가 들리게 하는 방법이 집회밖에 없었다. 그리고 민주노총과 협상을 진행한다면 본인도 이제 협조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네. 정부가 진심으로 나온다면 대화를 할 가능성을 여지를 예, 남겼죠.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볼게요. 이 뉴스도 많이 보셨을 텐데 네. 오늘 새벽 강릉에서 폭우가 엄청 쏟아졌나 봐요. 깜짝 놀랐어요. 네네. 저 사진 보고 어디지 그랬었는데 네. 자세한 소식을 좀 전해주시죠. 오늘 새벽에 시간당 50mm면 진짜 어마어마한 건데 50mm. 네. 예, 게릴라성 호우가 강원도 강릉시에 갑자기 쏟아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비가 오게 되면 갑자기 오는 비에 대비가 안 돼서 이제 그렇죠. 문제가 생기게 범람하고. 마련인데요. 네. 지금 9시까지 강릉 옥계 같은 경우가 158mm, 동해가 141mm, 강릉이 137mm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저지대의 침수 피해가 굉장히 많이 속출했는데요. 사실 영동 지방은 태풍하고 침수 피해가 해마다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네. 봄에는 산불, 그리고 여름에는 태풍하고 그 침수 폭우. 피해가 자주 네네. 발생을 하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으시는 경우인데요. 오늘 사진을 보니까 출근길에 차가 오도 가도 못하고 너무 갑자기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1m가 됐다고 설명하시더라고요. 강릉 시민분들이. 네네. 거의 허벅지나 허리까지 차면 사람도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엘리베이터까지 거의 물이 찬 상황이었는데 물 한 번 불어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정말 무서워요. 네, 자연이라고 무서워요. 하는 네네. 게. 네네. KTX 강릉역 대합실까지도 물이 들어찬 상황이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토사가 유출돼서 인근 도로에 흙탕물이 막 침범하고 도로에 낙석이 발생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제주도에 갔을 때 벌써 한 10년 전이긴 한데 네. 그때 갑자기 이제 폭우가 쏟아지는데 물이 그러니까 말로만 듣던 게 현장에서 경험하니까 정말 무서워서 몸이 안 움직이지더라고요. 네. 네. 이게 이 불어나는 속도가 거의 눈에 보인다는 생각도 들고 차는 당연히 차 안에 거의 갇혀 있는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놀라시고 피해를 많이 입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강릉에서. 네. 오늘 경기 지금 강릉 외에도 다른 곳에서도 침수 피해가 좀 발생했는데 어땠습니까? 네, 오늘 보니까 그 하천에 물이 범람하면서 마을로 쏟아지러 온 곳도 있고요. 도로 20여 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물은 이제 문제는 비 소식이 아직 더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네. 내일 밤까지 영동에 시간당 3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이다. 그리고 많은 곳은 지금 150mm를 예상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이 지역의 경우는 태풍 피해를 이미 입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로주택 상가가 물에 잠긴 지 일주일 만에 다시 피해가 벌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충청, 전라, 경상, 내륙, 제주까지도 소나기가 내린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50mm 정도 될 거고요. 네.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예상된 곳도 있고 전국적으로 이번 주까지 비가 오고 다음 주까지 비 소식이 있는데 요 가을 장마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올해 장마가 굉장히 짧게 끝났었는데 그렇죠. 네. 이 비 소식이 좀 가을이 오려고 하는 문턱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가을이 언제쯤 옵니까? 오늘 바람이 좋긴 했는데 서울 일부 지역은. 어제요. 네. 제가 여의도 가는데 갑자기 비가 엄청 많이 내렸었거든요. 아, 그랬었죠. 비도 왔었고. 그런데 갑자기 너무 쌀쌀해서 보니까 23도더라고요. 어젯밤에. 어젯밤에.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기도 하는데 그래도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기다려야 돼요. 네. 늦은 가을이 찾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여전히 지금 낮 최고 기온이 25도에서 31도로 꽤 무더운 날씨가 보이고 있고요. 이게 상대적 효과가 아닌가 싶어요. 올해 너무 더웠잖아요. 더웠으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폭염특보가 계속 내려지다가 그게 해제되니까 아마 좀 살만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랬어요. 네. 올해 폭염이 거의 18일에 걸쳐서 진행이 됐고요. 이게 평년에 비하면 2배 동안이나 길었습니다. 2배나. 그리고 네. 열대야도 21일간 있었어요. 마지막 열대야가 5일이었기 때문에 그거 지나도 요것만 지나도 좀 견디겠다. 그렇죠. 열대야만 지나도 괜찮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네.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요. 다음 주도 낮 기온이 이제 뭐 25도에서 31도 선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마 30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느끼시게 될 텐데 27일까지는 낮 최고 기온이 27도에서 31도 정도로 네. 예상이 되니까요. 일평균 기온 20도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기다리셔야 네. 됩니다. 네, 가을이 곧 오긴 옵니다. 네. 네, 뉴스 한정대 2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이한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 2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엠마리의 2002 들으시면서 잠시 후 7시 3부에서 뵙겠습니다.
이승원 명랑시사 3부 시작했습니다. 지난 12일 국내 기업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임상 3상 승인을 받았죠. 이회 국산 백신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백신이 안전하게 개발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이 굉장히 좀 중요할 텐데요. 오늘 명랑 인터뷰에서는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배병준 이사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일단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게 좀 생소하신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사장님,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요. 예,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그 제약산업 육성 특별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립된 재단법인이고요. 네. 핵심적인 기능은 그 임상 전문 인력 양성이라든지 네네. 또 전국 그 32개 주요 병원의 임상시험 센터라고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네. 이런 임상시험 인프라의 개선 보완, 또 최근에 그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과 같은 이런 중요한 그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이런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오래됐습니까, 이 재단이요? 재단이 뭐 2015년에 네네. 제가 국장 때 이제 설립이 됐었는데요. 국지부. 최근에 지난해에 그 국가임상시험지원센터로 정식으로 이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이 백신 관련 뉴스를 이제 읽다 보면은 백신 자주권, 백신 주권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백신 주권 얘기하면서 갑자기 뭐 식량 주권 예전에 하던 얘기가 갑자기 그 단어가 떠오르기도 하는데 이 백신 주권의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시고, 네, 이게 확보되지 않을 경우 우려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백신 주권이라 그래서 이제 조금 생소한 용어이긴 한데요. 네. 지금 핵심적인 그 문제의식은 안정적인 백신 공급 기반을 우리나라가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최근 코로나19가 이제 그 일구가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고요. 또 델타 변이 같이 해서 이제 변이가 그렇죠. 네. 이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부스터샷 같은 그런 백신 수요가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고 네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최근에 보면 뭐 모더나사가 이제 그 공급 약속을 조금 지연시킨다든지 해서 일부 백신 수급에 차질도 발생하고 있고요. 또 화이자와 모더나가 유럽연합에 공급하는 코로나19 백신의 가격을 최근에 각각 26%, 13% 이렇게 네네. 8월 1일부터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 백신 주권을 확보하는 문제는 우리 국민 전체의 안정적인 어떤 백신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반 확충뿐만이 아니고 네네.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가격의 대폭 인상과 그렇죠. 같은 이런 문제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확보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최근에 이제 이 신종 감염병 네. 그러니까 2002년에 사스에서 2015년에 메르스 그리고 2020년에 코비드 19 네네. 이렇게 해서 신종 감염병 발생 주기가 계속 단축되고 있거든요. 좀 짧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 감염병에 대한 대응 역량을 좀 대폭 강화하자 이런 취지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안정적인 수급 문제, 가격 문제, 뭐 사실 이제 제약사들이 극히 일부 제약사들만 이게 생산 가능하니까 독과점 문제까지 예상을 해서 우리가 직접 만들고 직접 보급을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개념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백신 주권 이런 개념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이제 그 임상 3상 승인 나면서 굉장히 우리나라도 이제 속도 내는 거 아니야?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세요. 현재 개발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 정말 다행스럽게도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난 8월 10일 날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제 임상시험 3상 네. 계획 승인을 받았고요. 또 나머지 그 6개 임상이 지금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넥신이라든지 네. 또 셀리드라든지 뭐 유바이오로직스라든지 네. 또 진원생명과학이라든지 큐라티스, HK이노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7개사의 그 기업에서 네. 백신 개발을 이제 그 활발하게 진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SK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네, 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내년 상반기 중에 그 백신을 이제 상용화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내년에요. 네, 내년. 나머지 한두 개 제약 기업도 아마 이러면 연내에 임상 3상에 돌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기술력과 이제 그 훌륭한 후보 물질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현재 한 32개 후보 물질이 임상 3상에 지금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개발되는 백신은 빠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그때부터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다. 사실은 이제 임상 시험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임상 시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이제 기술 개발도 있지만 실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떤가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모집을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백신도 이제 그 신약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백신 신약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신약을 만드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그 신약을 이제 이런 그 통상적인 절차로 만들면 한 10년 정도 시간에 이렇게 걸려야지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데 지금 그 코로나19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정부가 대규모 R&D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이제 시간을 단축하고 있고요. 또 기업이 이 신약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훌륭한 후보 물질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후보 물질을 실제 이제 임상 시험을 거쳐서 구체적으로 이제 신약 개발 허가를 이제 득하기 위해서는 임상 시험에 참여하는 국민이 이제 충분해야 되는 그런 세 가지 요건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요건은 갖추고 있는데 물질과 기술력 갖추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임상 시험에 필요한 참여자를 적기에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이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참여자 임상시험에 참여하시는 분들 어떻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좀 굉장히 안 좋은 뉴스들이 많았죠. 얼마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뭐 그 임상시험 이제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뭐 무슨 이상한 형태의 어떤 광고, 찌라시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참여자를 모집했는데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 이제 법적 기반을 갖춘 지난해부터는 그 공공 플랫폼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에 코로나19 임상시험 포털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 임상시험에 관한 자세한 정보, 그다음에 그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 특히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에 관한 그 정보, 그리고 임상시험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치료제 임상 또는 백신 임상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가진 분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서를 온라인 형태로 그래서 아주 간단한 그 휴대폰 본인 인증만 하면 임상시험 참여 의향서를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고요.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그냥 신청서만 보내면은 간단하게 해결되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재단에 이 백신 임상시험 상담센터를 만들었어요. 전문 상담원들을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그렇죠, 필요하죠.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그 간호사 출신들인데 임상 간호사. 그래서 콜센터 번호는 1577-7858입니다. 7858. 7858. 예, 전화를 하면 우리 전문 상담사들이 최대한 친절하게 응대를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임상시험에 나도 한번 참여해 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또 고민하시는 갈등하시는 분들 일단 1577-7858번에 전화해서 궁금한 모든 걸 다 질문을 하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이 주로 이제 간호사분들이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지금 문제는 아직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가끔 보면은 임상시험 뭐 참여자 모집한다는 그런 공고나 이런 것들 이제 접하게 되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도 가끔 그런 전철에서도 그런 거 있었고 저걸 내가 해도 되나? 내가 자격이 되나? 그리고 했다가 또 잘못되면 어떡하지? 걱정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재단과 보건복지부에서 6월에 실시를 했더니
코로나19 임상시험 인식조사를 실시를 했더니 참여 의사를 밝힌 분들이 응답자의 21% 불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응답률이 좀 낮은 편인가요? 다른 거에 비해서? 지금 설문조사는 18세 이상 성인 남녀 1,6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네. 근데 임상시험에 이제 참여할 생각이 없다가 뭐 한 79% 네네. 그리고 참여 의향이 있다 이렇게 응답하신 분들이 한 21% 정도 되는데 네. 사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임상 강국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네. 이제 그 임상시험 프로토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임상시험에 착수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식약처에 의해서 승인된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네네. 우리나라가 전 세계 6위에 해당되는 그런 강국이거든요. 그런데 네. 임상시험 참여자는 그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2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을 해야 되는 어떤 계획에 비해서 네네. 임상시험 참여가 좀 소극적이다. 그것은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한 역사가 네네. 좀 일천하기 때문에 뭐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참여 의향이 낮다는 것을 분석해 보면 아직 그 국산 백신에 대해서 그 안전성을 충분히 확신하지 못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네. 임상시험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국민들에게 네. 제공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뭐 보상 체계가 좀 충분하지 않지 않냐. 왜냐하면 거의 뭐 한 8번에서 한 10번 정도 병원에 네. 가서 임상시험에 참여해야 되고 좀 불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다 이런 사유인데 이런 문제들은 이제 정부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다양한 인센티브라든지 또 이 충분한 뭐 보상은 아니지만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사소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무과실 책임 보상 한도를 네네. 대폭 상향 조정해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강구를 했다는 말씀. 그 이사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아까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는 뭐 물질이나 뭐 기술력이나 임상 시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세계 수준을 보면 6인데 여기 이제 참여를 해야지만 임상 시험을 실질적으로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구 비례로 해서 이거 하겠다고 응답하시는 분들은 세계 한 22위 정도다. 22. 예. 그 차이가 확실히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거 안전할까라는 그런 안정성에 대한 어떤 불안감, 그 정보 제공이 충분하지 않은 것,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클 수도 있는데 또 보상 문제, 혹시 잘못됐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보상에 대해서 그 의료계 내에서도 이제 여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보상이 월등히 좀 적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까? 실제 어떤가요? 이제 보상이 그 두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임상시험 참여자는 외국의 경우에는 이제 자원봉사의 범주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요? 네. 그래서 임상시험에 참여했다고 경제적 보상을 뭐 굉장히 많은 수준으로 하는 것은 좀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백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천 명에서 뭐 전통적인 방식은 수만 명까지 임상시험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실비 보상을 하더라도 이제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이 말하자면 옛날에 뭐 매혈이라고 이렇게 그 헌혈 같은 것도 이제 돈을 주고 뭐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그렇죠. 네. 그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제 백신을 접종했을 때 이제 그 백신으로 인한 어떤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가 한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의 그 배상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임상시험 같은 경우는 한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물론 이제 이거는 무과실 책임 배상 보험이기 때문에 거의 보상의 한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지만 보상 한도가 이제 외국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이것을 3억에서 5억 원 이상으로 그러니까 이 국가 예방 접종 수준으로 높이는 작업을 했고요. 이게 실제 이제 이번에 SK 바이오사이언스 3상 임상 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개선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하나만 더 질문 좀 드릴게요. 실제 이사장님이 이번 이제 백신 개발 참여하시면서 임상시험 참여 의향서를 작성한 1호 신청자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1호로 당첨되셨어요. 신청자가 되셨는데 직접 이제 이미 뭐
참여하신 건가요? 어떻게 되신 건가요? 네, 지난해 그 우리 주요 병원의 네. 임상시험 센터장들하고 이제 합동으로 네네. 그때 16분하고 같이 제가 이제 임상시험 참여 의향서에 서명을 했는데 그게 1호였고요. 네네. 국내 개발사들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 그 백신 중에 뭐 어떤 백신인지 밝히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정 백신 임상시험에 올해 4월 28일 날 참여를 해서 네네. 상당히 높은 수준, 그러니까 실제 지금 맞고 있는 그 네. 다른 나라가 개발한 백신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항체가 형성됐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현재까지 뭐 아무런 이상 반응도 없고 해서 네. 이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좀 네. 안심하고 네. 임상 시험에 참여해도 괜찮은 수준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이사장님이 참여하셨으니까요. 우리도 믿고 참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면 아까 1577-7858번으로 연락을 하시거나 그 포털이 있다고 하셨죠? 네. 포털에 이제 접속을 하셔가지고 정보 취득을 네이버나 하면. 다음에서 이제 네. 코로나19 임상 이렇게 입력하시면 그 임상시험 포털 전체 그게 뜹니다. 연결이 되는군요. 주소가. 네. 자동으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의 배병준 이사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글로벌 원정대 시작합니다. 인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국제 뉴스를 보면 그냥 계속 탈레반, 아프가니스탄 이 소식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충격적이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어요. 저 2001년부터 쭉 이 상황을 이제 봤던 당시 제가 그 2002년 1년 그때 이제 국제부 뉴스를 쓰던 기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라크 전쟁, 2001년도에, 네네, 2001년도 그래서 아프간 전쟁, 이라크 또 공습 등등 부시 행정부 때 그 기사를 쭉 쓰던 1인으로서 20년 뒤에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었거든요. 그렇죠. 네. 아프가니스탄이 인구가 3,700만 정도 됩니다. 3,700만. 그리고 면적이 65만 평방 킬로미터. 그러니까 한반도보다 3배가 조금 못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나라 아니겠습니까? 나름? 지도 봐도 굉장히 그렇죠. 사이즈가. 네. 근데 그런 나라를 경영하던 정부가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진짜 모래성 무너지듯이 정말 모래성 무너질 같은 수가 있는가. 네네. 국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고요. 네네. 아무튼 그 오늘 뭐 여러 가지 그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 대한 분석도 물론 중요한데 그 내부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하는 의문점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야기들을 좀 전반적으로 좀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현재 상황 어쨌든 카불을 장악을 했고 수도 카불을 그렇죠. 장악했고요. 이제 예. 탈레반이 그리고 그 전에 집권하던 대통령은 돈가방 싸들고 이제 도망가시고 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또 교육부 여성 장관만 홀로 남았다 이런 네. 뉴스들 접하는데 네. 먼저 지금 이제 2001년부터 상황에 대해서 기억 안 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이제 오락가락 하거든요.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2001년도를 왜 자꾸 말씀드리느냐. 2001년 9월 11일. 우리가 2001년도는 몰라도 9.11 하면 기억나는 사건이 있죠. 그렇죠. 바로 우리 9.11 테러라고 부르잖아요. 바로. 네. 미국에 있는 그 지금은 없죠.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그 비행기가 바로 들이받아가지고 폭파시키던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 뉴스를 보면서도 정말 믿기지 않는 믿을 수 없었던 그때 기억 생생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때 이제 그 주동 세력이 이제 미국에서 판단하기에 알카에다라고 이제 하고 그 알카에다의 지휘 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오사마 벤 라덴 그 오사마 벤 라덴의 신변이 그 당시 아프가니스탄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내놔라 미국 측에서 이제 요구를 했죠. 그때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정권은 그 탈레반이 장악을 하고 있었을 텐데 탈레반이 이를 거부했죠. 그러면서 바로 다음 달인 2001년 10월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죠. 네. 바로 함락이 됐죠. 미국 여론도 압도적이었고요. 그렇죠. 네네. 압도적으로 이제 그런 지지를 보내는 당시 이제 부시 정권이었고요. 네. 아들 부시. 네. 그래서 미국이 그 소위 말해서 민주 정부를 이제 수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 하에서 그 민주 정부
일단 다운표로 해놓죠. 민주 정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뒤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선거도 있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카르자이 대통령, 그 다음에 그 조금 전에 돈가방 들고 네. 튀었다는, 네, 도망갔다는, 그 가니 대통령까지 네. 이제 나왔는데, 그 사이에 미국이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홀로 설 수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많이 했죠. 그 사이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았고요. 네. 2조 달러가량의 돈을 쏟아부었는데 그게 무슨 뭐 미국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한 것도 아니고 이제 사실은 이게 다 부채거든요. 이게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붙을 거란 말이죠. 네, 네. 한 몇십 년 후면 이게 뭐 2배, 3배 될 수 있는 이런 미국으로서는 어마어마한 부담을 안으면서 이제 했던 것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질 노릇이죠. 네, 이렇게 해놨는데 계속해서 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언제까지 계속 부어줘야 될 거냐 이런 과정에서 역대 이제 그 대통령들이 지금 4번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네. 대통령들이 이거는 철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점점 늪에 빠지고 있는 것 같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전 대통령이던 트럼프 대통령도 철수 언급을 했었죠. 그리고 지난해 초에 탈레반 측과 직접 미국이 협상을 했고 3월에 네. 그렇죠. 그러면서 탈레반 측과의 협상 과정을 통해서 미국이 그 철수를 하겠다는 그런 약속도 했었고 결국 공식적으로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5월 1일 날 미군이 그 올해 9월 11일 이전까지 모두 철수를 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이죠. 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도 미국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 이후에 이렇게까지 속도가 빨리 진행이 되리라고는, 그러니까 속도가 당연히 진행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길 바랐는데 되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는 것이죠. 네, 이게 참 공교로운 게 이제 국무장관 블링컨 국무장관이 그 며칠 전에 청문회 나와가지고 네. 철군 가지고 의원들이 질문을 하니까 이게 뭐 함락이 되더라도 뭐 금요일에서 월요일 사이에 벌어질 일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에 벌어진 것처럼 금요일에서 그렇죠. 월요일 사이에 벌어질 일이 아니다 이렇게 워딩을 했는데 실제 마치 그 얘기를 듣고 일부러 스케줄을 조정한 것만큼 빠르게 네. 카불을 탈레반이 장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조직이길래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서 다시 권력을 쟁취하는 것인가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가 탈레반을 이야기를 할 때 네. 사실 국내 보도도 이제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정치적인 문제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어쨌든 정치는 정치잖아요. 이것도 너무 우리가 선악 구도에서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네.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제 말씀은 탈레반이 잘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네, 물론이죠. 탈레반은 분명히 반인륜적인 어마어마한 그런 특히 여성 인권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러니까 일종의 확신범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부르카라고 우리가 부르죠. 네, 네. 그러니까 히잡 흔히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슬람 국가에서 이렇게 여성이 머리에 쓰고 있는 그걸 히잡이라고 한다면 네. 그것도 아니죠. 완전히 전신을 다 가리고 완전 가리는. 예, 네네. 여성은 신체를 밖으로 보이면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물건을 사러 나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물건을 사고 하려면 돈을 내려면 네네. 손은 나오잖아요. 네네. 이게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손 그리고 눈은 어쨌든 눈동자는 보일 거 아니에요. 네네. 우리가 봐야 되니까. 네. 눈동자, 손 이런 것까지 노출을 하기 때문에 이게 될 수 있으면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리고 여성은 교육받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탈레반을 무슨 뭐 포장하는 이런 건 절대로 아닌데 다만 탈레반이라고 하는 것을 뭐 악의 어떤 물이 이렇게만 보면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이 네. 아프가니스탄은 다민족 국가입니다. 네네. 그리고 탈레반이라는 조직은 그 여러 다민족 중에서 가장 다수의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타슈툰인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어디냐면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이 접경하고 있는 그 지역 남쪽에 그렇죠 남쪽이죠. 아프가니스탄으로 따지면 동남쪽에 해당되죠. 네. 파키스탄과 접하고 있는 네. 그리고 사실상 이 파슈툰인들은 아프가니스탄보다 파키스탄이 더 많이 살아요. 훨씬. 그러니까 우리 가끔 보도에서 나오잖아요. 그 탈레반이 파키스탄의 어떤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런 네, 보도. 네, 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은 파키스탄의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기보다는 파키스탄에 살고 있는 훨씬 다수의 그 파슈툰인들의 지지를 받고
상황이 좀 위험해지면 그쪽으로 도망갔다가 네네. 산악 지역이고 뭐 하니까 네네. 다시 왔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다민족을 대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2001년 이후로 미국이 세운 정권은 이 타슈트인들이 배제된 그 타지크인들을 조금 더 소수 민족이라는 네네. 거죠. 이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국가를 정부를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아프가니스탄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계속해서 영국의 침략 받죠, 러시아 침략 받죠, 소련 예전에 소련의 침략도 받고 또 미국의 침략.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은 계속해서 외세에 시달린다고 탈레반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탈레반을 비롯해서 이런 무장 조직들이 그 외세에 맞서서 싸운다 이렇게 하면은 지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민주주의니 무슨 뭐 여성 인권이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런 생각보다는 계속 시달리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탈레반이 어떻게 저렇게 빠른 시간에 정부를 무너뜨리고 장악을 할 수 있느냐. 네. 이 배경에는 그런 그 뒷배경이 있다는 것을 네.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내부적으로 아무리 이제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나라든 외세에서 침략이 있으면 일단 그 자체부터 해결하고 보자 이런 심리들이 그렇죠. 또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족들이 워낙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또 거대 세력을 또 점하고 있고 이런 역사적인 어떤 종족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사실 이제 이것도 참 휴가 중에 캠프 데이비드 그 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네. 이제 화상 회의하는 누군가는 이제 생존을 위해서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는데 누군가는 이제 플로티를 입고 별장에서 회의를 하는 그 모습도 나름 변호하느라고 백악관에서 그 사진을 릴리스한 것 같은데 딱히 도움이 되지 않은 듯한 그런 상황. 예. 지금 미국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사실 그 책임론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의 책임이냐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미국의 책임론, 도덕적 책임론이냐 혹은 전략적 책임론이냐 뭐 이런 이야기는 뭐 갈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당분간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고 네. 조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게까지 될 줄은 아마 몰랐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예상을 했다면은 뭐 그렇게 결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도 이렇게 그 복귀한 다음에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전투 능력도 없고 자신들을 싸울 그 어떤 준비도 안 돼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왜 미국의 젊은이들이 가서 피를 흘려야 되느냐? 사실 정치적인 멋진 수사이고 네. 사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미국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고 있고 표면적으로는 맞는데 근데 그 답에는 그럼 왜 애초에 미국이 그런 그 아프가니스탄을 왜 침공을 했느냐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아까 말씀드렸던 2조 달러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결국은 그런 굴욕적인 모습으로 후퇴하는 그러고서는 언제까지 미국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야 되냐.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질 말았어야죠. 그럼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전임 부시 정권 그러니까 공화당 당도 달랐고 뭐 그런 것이긴 있지만 미국의 외교 안보 전략은 어쨌든 당을 초월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미국의 책임론 당분간은 좀 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911이라는 미국 입장에서는 믿기지 않는 뭐 전 세계인들도 마찬가지였지만 믿기지 않는 그 공격을 받았을 때 당시 어쨌든 아프간을 공격해서 알카에다를 잡아야 된다라는 뭐 오사마 빈 라딘을 이제 그 처리해야 된다 뭐 이런 여론이 워낙 압도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시에 이제 그랬었고 근데 20년 뒤에서 보면은 이제 그 당시의 어떤 그 상황보다는 지금 상황 20년간 뭐 했니 또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네네. 그래서 당시만 해도 부시 대통령이 그때 아프간을 공격할 때 뭐 오사마 빈 라덴을 잡는 건 물론이고 거기 이제 민주 정부가 수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빠져나오면서 바이든은 아니 우리는 지금 오사마 빈 잡았고 우리 할 만큼 했어. 이렇게 지금 명분을 살짝 돌리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 거잖아요. 명분을 비튼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것이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씨를 뿌리기 위해서 정말 그것도 좋은 말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민족 구성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복잡성 이런 것들을 고려 안 하고 그냥 들어가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전략적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중함의 결여 이런 차원에서도 충분히 지적을 받을 수가 있죠. 네.
그 사실 주변국들 이런 국제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그 내부의 문제도 중요하고 관심사지만 그 주변국들이 어떻게 주판을 튕기고 있는지도 굉장히 그렇죠. 이슈인 거잖아요. 냉정할 수밖에 없지만 네. 어쨌든 그렇죠. 네, 이란, 중국, 러시아 각각의 생각이 좀 다를 텐데 네. 주변국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그 미국과 동맹국들의 경우 보면은 사실 아프가니스탄의 현재는 과거 1세기 전 영국의 그 침략의 역사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파슈툰인들이 그 같이 모여 잘 살다가 지금 갑자기 순식간에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이 두 나라로 쫙 갈라져 가지고 서로 이게 그 다른 나라 사람이 돼버리는 이 과정도 결국은 그 역사에서 영국이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이고. 네네. 어쨌든 영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찜찜한 그런 구석이 있을 겁니다. 일단은 탈레반 정권에 대해서 영국 존슨 정부도 인정할 네. 수 없다는 입장이고 현재까지는. 네. 지금 올해 G7 의장국 아닙니까? 우리 지난번에 이제 알려져 있듯이. 네. 그래서 이제 G7 정상회의를 소집을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프랑스도 이제 비슷한 입장입니다. 극단주의 테러에 맞서서 이제 적극적 싸워야 된다.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그런 원론적인 얘기만 이야기죠. 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네.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패배를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그리고 앞으로는 좀 그런 일을 하더라도 목표를 낮게 잡아야 된다. 그 한마디로 말해서 2001년도 미국이 한마디로 좀 실수했다는 그런 그 인정을 한 셈이죠. 네. 근데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가 조금 입장이 달라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러시아도 사실 과거에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 남쪽으로 남하 정책을 하려던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또 침공을 많이 했고 거기서 그 과정에서 영국하고 또 부딪혔고. 네네. 그런 과정이 러시아 같은 경우도 사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그 원론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국가들하고 비슷한 입장이지만 네네. 조금 입장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역사적인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그 탈레반에 대해서 인정을 할 것이냐는 문제에서 약간 보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탈레반을 인정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 중국이 조금 복잡하죠. 네, 중국이 복잡한데 중국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왕이 외교장관 같은 경우도 네. 이미 지난달이었습니까? 탈레반 이제 고위 당국자 만나서 네. 직접 뭔가 얘기를 했고 내정 간섭은 절대 하지 않겠다 이 정도 얘기를 밝혔는데 지금 속내가 어떻습니까? 중국은 다른 네. 나라하고 좀 입장이 좀 다른 게 뭐가 네. 있냐면은 국경을 직접 접하고 있잖아요. 네. 소련 같으면 과거에 접했지만 지금은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다른 타지키스탄이 이렇게 있는데 중국은 아주 좁은 영역입니다만은 어쨌든 저 국경을 접하고 있거든요. 있죠. 네, 네. 이쪽 이렇게 송곳처럼 네, 쏘아서. 그런데 그 공교롭게 그 접하고 있는 이쪽이 어느 쪽이냐면 신장 위구르 그쪽으로 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쪽은 이슬람교잖아요. 네네. 그런데 국제적으로 중국이 이슬람 세력을 그 신장 위구르족을 탄압하고 있다는 그런 네. 비판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지금까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주도를 하면서 어떤 그 중국 입장에서 좀 우산 역할을 해줬는데 갑자기 미국이 쏙 빠지면서 큰일 났다 싶은 거죠. 네네. 이 탈레반이 장악을 했을 때 과연 위구르족과의 어떤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은 럭비공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우려를 크게 하고 있죠. 네네. 그래서 어떤 그 명분 싸움보다는 실리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우려를 이제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빠진 그 힘의 공백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특히 이제 중국 자신들의 그 안보를 위해서도.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양새가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썩 좋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관여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있는데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있고 다만 그 정부 입장이 아니라 네티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민 정서 사이에서는 네. 이게 묘하게 공이 어디로 튀냐면은 대만으로 튀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의 국익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그 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국익에 반하면은 우리는 언제든 떠날 수 있다 이런 네네. 메시지를 읽었잖아요. 네네. 전 세계 국민들이. 네. 그렇다면은 이 그 대만에서도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어떤 일이 있으면은 미국이 떠날 수 있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읽혀지면서
대만까지. 그래서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조롱거리가 되는 어떤 이런 일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인데 네. 타이완 안에서도 좀 불안한 목소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중국의 상황이 참 묘해진 그런 상황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이 카리브의 섬나라죠. 아이티 소식인데요. 네.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강진으로 인해서 피해가 엄청납니다. 엄청나죠. 지금 계속 그 인명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네, 어떤 상황인가요? 규모 7.2 수준이었죠. 네네. 17일 발생했는데 사망자만 지금 1,941명까지 집계가 됐는데, 네, 14일 발생한 이게 7.2 지진. 네. 당연히 이제 더 증가하겠죠. 제가 아까 날짜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14일 발생했는데 더 증가를 지금 할 것 같아요. 부상자도 10,000명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 IT가 굉장히 빈국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섬나라이고 조그마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가난한 나라인데 참 그 안타깝게 그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죠. 우리가 기억을 하시는 있을 거예요. 2010년도에도 한번 대지진이 났었고, 2016년에도 한번 허리케인 매슈가 한번 휩쓸고 지나갔고, 그때도 굉장히 그 사상자 이재민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당연히 국제사회에서 이제 그 많은 지원이 그때도 있었죠. 그런데 항상 가난한 나라에서 문제가 그냥 그 자원이 부족하고 뭐가 없고 이런 게 아니라 부패, 어떤 그 투명하지 않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당시에 그 많은 지원이 국제사회에서 있었는데 정작 IT 국민들이 지원금을 제대로 받았다는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좀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굉장히 문제시 됐었는데 그거를 아마 의식한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아리엘 앙리 총리가 이제 그 부분을 언급을 했어요. 근데 과거와 같은 그런 일은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지금 제가 방금 총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기억하시는 분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얼마 전에 그 대통령이 암살당했죠. 암살당했죠. 그것만 해도 굉장히 심각한 큰 일이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앙리 총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그 인도적인 지원을 제대로 분배를 하겠다. 그러니까 좀 많이 도와달라는 그런 목소리인데. 네. 지금 뭐 병원에 부상자들이 밀려와도 환자들이 이제 누울 곳도 없고, 뭐 복도에 혹은 그냥 길가에 쓰러져 있고, 구호 물자 같은 걸 많이 보내도 이제 구호 장비도 별로 없고 물자도 없는 상황인데 장비를 보내도 길이 워낙 안 좋으면 그 장비가 갈 수도 없는 거, 진입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대지진이 일어나니까 7.2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잖아요. 네. 이게 참 자연의 어떤 힘 앞에서는 참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편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도 뭐 $1,000,000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글로벌 원정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시민을 위한 정보 공유의 시간입니다. 인서울 코너죠. 안전한 수산물 유통을 위해서 실시되고 있는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이영달 식품정책과 식품안전팀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가 어떤 건가요? 예,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방사능에 오염이 되지 않았을까 의심이 가는 식품이 있을 텐데요. 네네. 이러한 불안감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방사능 오염도 검사를 신청하면 시민의 부담 없이 서울시 예산으로 의심이 가는 식품을 구매하고 검사한 다음 10일 이내에 알려드리고 있는 제도입니다. 네. 이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처음 실시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 시작하셨고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예, 그거는 지난 아시다시피 4월 13일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발표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수입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산 수산물의 소비까지도 크게 줄어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방사능 좀 의심스럽다 싶으면 일단 청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서울시민 또는 서울시에 소재한 시민단체라면
누구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방사능이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한 검사를 서울시 홈페이지나 전화,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전화번호가 따로 있습니까? 혹시? 네, 전화번호는 네. 그 120번으로 하시면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120번. 120번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서울시 홈페이지나 120번을 예. 통해서 방사능 검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시민이 원하면 뭐 언제든 횟수와 관계없이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예,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많은 시민께서 방사능 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1인당 한 건이고 단체는 월 한 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패에 변질되었거나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이거나 포장이 개봉된 가공식품과 서울시에서 이미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식품 등은 검사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이 방사능 검사는 어느 기관에서 하고 그 정확도라고 할까요? 그 결과는 어떻게 추출이 되는 걸까요? 네, 그 방사능 검사는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보건환경위원회에서 그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우리나라 방사능 검사 항목을 말씀드리면은 요오드와 세슘 두 가지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 기준은 두 가지 모두 킬로그램당 100베크렐 이하이지만 세슘의 영유아 조제식 관련 식품은 50베크렐 이하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 제도로 53건을 검사했는데 현재까지는 그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된 식품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얼마나 많은 분들, 그러니까 53건이라고 하셨으면 이게 이제 개인일 수도 있고 단체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53건을 검사하셨단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제도를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실 것 같아요. 예? 이 제도를 많은 분들이 아직 좀 모르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알기 쉽도록 안내하는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네네. 게재했고요. 많은 분들이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이용하셔서 안심하고 수산물을 드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원산지 표시제, 방사능 오염 의료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함께 실시해서 시민의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이영달 식품정책과 식품안전팀장이었습니다. 스포츠 뉴스를 알기 쉽게 정리해주는 스포츠 원정대 시간입니다. 스포츠 잘하는 방송인 우리 최영진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영진입니다. 네, 조금 전에 임상훈 소장님과 함께 이 탈레반, 들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얘기를 했는데 예. 혹시 스포츠에도 영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스포츠에도 영향이 있는데 네네. 저도 영상 보니까 공항이 아수라장이 되고 참 좀 복잡해 보였는데 참혹하죠. 네. 스포츠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네. 일단 아프가니스탄이 2020 도쿄 하계 패럴림픽 대회에 불참을 하게 됩니다. 네. 예, 수도 카불에 체류 중인 출전 선수들이 아프가니스탄을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인데 아프가니스탄은 이번 대회에 총 2명의 선수를 파견할 예정이었거든요. 여성 장애인 태권도 선수 자키아 쿠다 다디 선수와 네네. 장애인 육상 선수 호사인 라소울리 선수인데요. 이 둘은 16일 이 카불을 떠나서 네. 17일 도쿄에 도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참고로 이번 패럴림픽은 24일에 개막을 하거든요. 네네. 자, 그런데 탈레반이 장악을 하면서 공항이 마비됐고 두 선수는 결국 출국길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네, 카불을 장악한 게 지난 현지 시간 15일인데 예. 이분들은 그 다음 날 떠날 예정이었군요. 태권도도 있었군요. 사실은 이 두 선수는 이것만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엄청나게 연습을 했을 거잖아요. 그럼요. 전념을 했죠. 지금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예. 네. 지금 태권도 선수인 쿠다 다디 선수는 아프가니스탄 최초의 여성 패럴림픽 선수가 될 예정이었어요. 그렇군요. 예, 네. 이전에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와 인터뷰를 통해서 아프가니스탄 여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패럴림픽에 출전하게 됐는데 장애를 가진 많은 여성에게 희망을 전달하겠다. 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했었거든요. 네네. 자, 그녀의 꿈은 탈레반의 정권 장악으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네. 두 분 다 안타깝습니다. 태권도 선수, 육상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
이런 가운데 아프가니스탄 여자 축구팀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대충 느낌은 옵니다. 예. 네, 어떤 상황인가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자 축구의 발전을 좀 위해서 앞장섰던 선수인데 지금은 나라를 떠나 있는 칼리다 포갈 전 아프가니스탄 여자 축구 대표팀 주장입니다. 네네. 이 BBC와의 최근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아프가니스탄 그 다른 동료들에게 네네. 연락이 좀 온다. 그들은 울면서 우리는 버려졌고 집에만 네네. 틀어박혀 나갈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네. 또 그들은 겁에 질려 있다면서 잠을 이룰 수 없고 울면서 무력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위해 앞장서왔던 선수들이 지금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며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털어놨습니다. 네. 사실은 그전에는 전혀 이제 이런 것 자체가 불가능했던 거잖아요. 예. 예. 탈레반 치하에서는. 조금 전에 이 전 아프가니스탄 여자 축구 대표팀 주장 이분이 나라를 떠나 있다고 하셨는데 예. 뭐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 포갈 선수는 2007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처음으로 여자 축구 대표팀이 생길 때 핵심 역할을 좀 했었고요. 네. 대표팀 주장을 맡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축구하는 여성의 상징적인 좀 존재가 됐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반 여성주의 집단, 과거에 탈레반 정부가 장악을 했을 때 여성에게 좀 가혹한 어떤 압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들의 좀 타깃이 된 거예요. 어떤 저항의 상징이 됐군요. 네, 그렇죠. 네. 살해 위협이 이어지면서 결국 2011년 조국을 떠나서 지금은 덴마크에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과거 뭐 말씀드렸던 대로 탈레반 통치 시절 여성의 인권이 좀 폭력으로 탄압이 됐다 보니까 여자 축구팀 신변의 위협을 좀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아프가니스탄 길거리에는 여성들이 아예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다 저 집에 좀 숨어 있다고 그런 하더라고요. 상황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안전을 기원하고요. 다음 뉴스로 가볼까요? 영국 언론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충격적인 평가를 내놨다고요? 어떤 예. 평가길래 그렇습니까? 예, 네. 뭐 그 좀 충격적이긴 한데 네. 뭐 그렇게 뭐 심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심하지 않다. 더 궁금한데요. 어떤 건지. 자, 손흥민이 진정한 스타가 아니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매체 가디언 이 손흥민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를 내렸는데 최근 저도 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네네. 개막전에서 그 맨체스터 시티 강호를 상대로 결승골을 터뜨렸지만 현재의 인기를 봤을 때는 아직은 좀 탑 클래스에 부족하다 이런 네. 지적인데요. 네네. 가디언은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언제까지나 그 동료 에이스가 있습니다. 영국 대표팀 저 스트라이커고 네. 많은 골을 넣은 선수가 케인이라는 선수인데 네. 그동안 손흥민이 케인의 조력자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주인공으로 올라서지 못했다고 언급을 한 겁니다. 뭐 영원한 뭐 조연이다 약간 뭐 이런 그런 평가인가요? 느낌이에요. 예, 손흥민도 워낙에 잘했습니다만 그 에이스라고 불리는 케인 선수가 정말 많은 골을 넣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력자의 역할에 좀 집중을 했던 겁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부터 좀 긍정적이에요. 많이 네, 또 네. 듣고 좀 놀라셨을 텐데 끝까지 들어야 돼요. 네,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네. 자, 이제 손흥민이 케인이 없는 토트넘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봤는데요. 케인 선수가 지금 뭐 여러 이적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적 상황에 곧 팀을 떠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토트넘이 케인을 팔고 손흥민을 중심으로 새로운 팀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보도를 했거든요. 네네. 사실 손흥민 선수 지금 조력자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네네. 케인 선수가 나왔을 때는 본인 골이 굉장히 좀 적었어요. 근데 케인 선수가 빠져 있을 때는 본인 득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토트넘에서도 이제 케인 내보내고 케인 없으면 손흥민이 주인공이 될 수 있어. 그렇습니다. 뭐 이런 전망이군요. 뜻입니다. 네. 거기다 덧붙여서 지금까지는 진정한 스타가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가능하다 이런 기사인데 지금까지 스타 잘했는데. 어쨌든 마무리는 네 깔끔하게 했네요. 가디언이. 네. 다음은 야구 이야기군요. 예. 롯데 손아섭 선수가 역대 최연소 및 최소 경기 2,000 안타를 달성했다고요? 예, 지난 14일 LG와의 경기였는데 네. 1회 초 무사 1루에서 그 3루 쪽으로 기습펀트를 대고 1루를 밟으면서 대기록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네. 최연소 최소 경기 기록인데 손아섭 선수의 2,000 안타는 33세 4개월 27일에 세운 기록으로 이 장성호 해설위원이 세웠던 34세 11개월을 1년 반 이상 앞당긴 겁니다. 1년 반이면 굉장히 커요. 많이 앞당겼네요. 예. 뭐 며칠일 수도 있는 건데 사실은. 그렇죠. 네네. 예. 또한 2007년 프로 데뷔 후 1636경기 만인데 이병규 LG 코치의 1653경기를
무려 17경기나 앞당겨서 세운 기록입니다. 2000안타 기록은 KBO 리그 역대 13명밖에 없는 대기록인데 꾸준해야 돼요. 그리고 또 부상도 없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성실함의 좀 표상이라고 할까요? 네. 예. 대단하네요. 33세 4개월 27일. 알겠습니다. 네. 빨리 나야 돼요. 일단 빨리 시작하고 꾸준히 해야 되고 개월 수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환경이 받쳐줘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실력도 물론이지만. 그래서 이 손 선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 뭐 3000안타 기록에 욕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3000안타 기록은 아시아에서 단 한 명만이 갖고 있는 기록인데 그 일본에서 뛰었던 장훈 선수입니다. 몸 관리에 신경 쓰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달리다 보니 큰 기록 세운 것 같다고 해오던 대로 하다 보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3000안타를 칠 날도 올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에 그동안 한 명이 있었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소식은 뭔가요? 최근 두산 베어스 A 선수의 소변 샘플에서 금지 약물 성분이 검출됐는데 이게 결국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어요. 예. 네. 그 한국 도핑방지위원회가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A 선수의 금지 약물 성분 검출에 관해서 도핑 방지 규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자, 지난 4월입니다. 한국 도핑방지위원회가 채취한 A 선수의 소변 샘플에서 금지 약물 성분이 검출이 됐는데요. 네. A 선수는 7월 청문회에 출석해서 도핑 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한국 도핑방지위원회가 조사를 했고요. A 선수의 소명이 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한국 프로야구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네. 대마초 문제도 있었고 네네. 음주운전도 있었는데 일단은 야구계 전체적으로 좀 다행이다. 네. 이런 의견들이 나옵니다. 뭔가 안도의 한숨. 그럼요. 뭐 이런 분위기군요. 예. 알겠습니다. 배구 이야기를 해보죠. 김영현 선수를 포함한 뭐 황금 세대라 부릅니까? 이 황금 세대가 은퇴를 그렇죠. 하는데 라바리니 감독의 재계약 어떻게 될까 이슈가 지금 되고 있어요. 예. 네. 김연경 선수는 뭐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은퇴 의사 밝혔고 김연경 선수 은퇴 소식에 좀 가려져 있는 선수들도 은퇴를 사실상 밝혔거든요. 네네. 김수지와 양효진 선수도 은퇴를 하겠다 이런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네네. 물론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여자 배구 대표팀은 완전히 좀 뭐랄까요 세판짜기에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선수들이 오래 뛰었기 때문에 감독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먼저 협회는 도쿄올림픽으로 계약이 끝난 이 라바리니 감독에게 재계약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 아시안 게임까지 대표팀을 좀 더 끌어달라는 것인데 네. 라바리니 감독이 물론 굉장히 열정적이고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만 또 계약은 프로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받아들일지는 좀 미지수거든요. 네. 도쿄올림픽 기간에 이 라바리니 감독은 김연경이 이끄는 한국 여자 배구는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팀이기에 사령탑을 맡았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이 뜻이 뭐냐면 이제 김연경 빠지고 베테랑 빠지면 팀이 좀 약해지는데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팀을 좀 못 꾸릴 수도 있다. 감독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죠. 이런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재계약까지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미지수. 좀 지켜봐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야구 살펴볼까요? 161km 강습 타구가 투수 얼굴을 강타했어요? 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금 제가 161km라고 했잖아요. 네. 공 예전에 제가 공놀이 하면서 네. 살짝 아마추어가 던진 공을 제가 맞은 적이 있습니다. 네. 진짜 며칠 가요. 맞았어요? 힘들어요. 어디를 맞았어요? 저기 허벅지 쪽에 맞았는데, 네. 예. 그 아메리칸 리그 다승 1위에 빛나는 오클랜드의 투수 크리스 베시 선수가 타자가 친 이 공입니다. 쳤는데 161km 강습 타구에 하필이면 얼굴을 맞았어요. 교체되는 불운을 당했는데 이건 굉장히 큰 부상일 것 같아요. 큰 부상이죠. 공이 정면으로 날아갔고 너무 빠르다 보니까 피할 틈도 없었습니다. 네. 맞는 순간에 퍽 소리가 날 정도로 충격이 컸고요. 네. 마운드에서 주저앉아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의식은 다행히 있었고 네네. 피가 좀 흘러내렸습니다. 결국 교체가 됐는데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배시 선수의 몸 상태는 추후 구단에서 밝힐 예정입니다.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걱정되는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스포츠 원정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방송인 최영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명랑 시사는 내일 저녁 6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